보통 한 국가의 경제 상황, 특히 그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우리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하기 마련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확 들어오니까요. 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마철로 꼭대기를 올려다보면서 막 저기가 얼마나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유리가 깨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을지 조마조마해야 하죠. 맞아요.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내는 그 집값 거품 언제 터질까 하는 질문도 딱 그런 어지러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눈에 띄는 그 변동성이나 가격표라는 아찔한 높이에만 시선을 뺏기면 정작 그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은 전혀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 완전히 놓치는 거죠. 꼭대기가 바람에 조금만 흔들려도 건물 전체가 당장 붕괴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마철로의 꼭대기에서 과감하게 시선을 좀 걷어들여서 건물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반, 그걸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이네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피상적인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뼈대를 찾고자 하는 당신, 오늘 당신이 의뢰한 이 심층 자료 탐구는 바로 그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의 포장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한국의 집값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안반 위에 지어진 요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집값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안반의 두께를 보여주는 거시경제 데이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하의 뼈대 같은 거군요. GDP 기준 1인당 GDP 추산치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구조적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미리 보면서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거든요. 2026년 추산치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무려 49,656달러를 기록하더라고요. 네, 수치가 상당하죠. 이게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변 국가의 비교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미 2018년에 일본을 넘었고 2020년에 이탈리아를 넘어섰잖아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추월을 했죠. 근데 2026년에는 무려 프랑스마저 추월한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44,502달러, 이탈리아가 45,995달러, 프랑스가 49,370달러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거시적 성장이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 뉴스에 나오는 타이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쫙 펼쳐보면요. 한국의 실질 소득은 무려 147%나 성장했습니다. 와, 147%요? 네, 물가 상승분을 전부 다 떼어내고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 딱 꽂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진짜 구매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팽창했다는 뜻이죠. 물가를 빼고도 그 정도라는 건 대단하네요. 이 147%라는 거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 밑바탕에 차곡차곡 축적돼서 아까 말씀하신 자산시장을 떠받치는 든든한 안반이 되어준 겁니다. 이 상황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밥을 막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폭풍 성장기를 겪는 청소년이 딱 떠오르거든요. 오, 청소년이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진 것 같아서 아이고 저 비싼 걸 어떻게 입히나? 옷값이 완전 거품이네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는데 네네. 가만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 즉 소득 자체가 과거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나 버린 상황인 거죠. 맞죠? 아,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보면요. 옷값이 비싸진 건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사입을 수 있는 재력 자체가 옷값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팽창했다면 어떨까요? 비싼 옷을 그냥 척척 살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옷값의 절대적인 숫자에만 경악을 했지. 그 옷을 입는 경제 주체의 덩치와 지갑 두께가 도대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비약적인 소득 성장이 바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주택시장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인 셈이죠.
좋습니다. 우리 지갑의 두께가 국가 단위로 엄청나게 두꺼워졌다는 건 지금 데이터가 확실히 증명을 하네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막대한 소득 성장이 전 세계 다른 주요국들과 쫙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주택 시장에 정확히 어떤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료에 등장한 글로벌 주택 시장의 세 가지 얼굴,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얼굴이요?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짚기 위해서 2025년 1분기 기준의 두 가지 핵심 지표를 교차해서 봐야 하거든요. 바로 실질 주택 가격, 보통 RHPI라고 부르는 지표랑 실질 가처분 소득인 RPDI 지표입니다. 잠깐만요. 경제 기사에서 되게 자주 보는 약어들이긴 한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번역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좋죠. 실질 가처분 소득 RPDI는 결국 내 월급 통장에 찍힌 돈에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오른 것까지 다 빼고 난 뒤에 내가 밥을 먹든 집을 사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순수한 내 돈. 이걸 의미하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실질 주택 가격인 RHPI 역시 물가 상승률을 전부 걷어낸 순수한 집값의 변동을 의미하고요. 네네. 이 두 지표를 겹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를 딱 만들어 보면요. 전 세계 시장이 아주 선명하게 세 그룹으로 쪼개집니다. 오, 어떻게 나뉘나요? 첫 번째는 가격 과열군입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대표적인데요. 이 국가들은 소득 대비 주택 지수가 무려 1.37에 달합니다. 잠깐, 1.37이라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순수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팽창하는 속도가 무려 37%나 더 빠르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거품의 구조입니다. 소득이라는 기초 체력이 집값을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무리하게 미래의 소득을 연끌해서 끌어다 쓰거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죠. 빚으로 쌓아 올리는 거군요. 맞아요. 금융자산으로서의 투기적 수요가 실물 경제의 구매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네, 왜죠?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실물 경제에 약간의 충격만 와도 이 37%의 간격을 빚으로 아슬아슬하게 메우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물을 시장에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이죠. 와, 듣기만 해도 살얼음판이네요. 그럼 두 번째 그룹은 어떤가요? 반대 상황이라면 지수가 되게 낮아야 할 텐데요. 네, 두 번째는 가치 정체군입니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가 여기 속하는데요. 지수가 1.0 미만입니다. 이탈리아는 0.75, 일본은 0.78이죠. 숫자가 낮다는 건 집값이 소득 오르는 속도보다 느리다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딱 들으면 이거 집 사기 아주 좋은 천국 같은 상황 아닌가요?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내부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우울한 장기 침체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가요? 이 국가들은 집값도 안 오르지만 소득 자체도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경제의 역동성이 아예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순수한 주거 소비재로만 여깁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군요. 네. 자동차를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듯이 집도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거품이 터질 위험은 없지만 개인이 자산을 불려나갈 사다리도 없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활력도 같이 푹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터지기 직전인 과열군, 그리고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정체군이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남았네요. 네, 바로 펀더멘탈 동행군입니다.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가 궤를 같이 하는 건강한 국가들인데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여기에 딱 속합니다. 잠깐.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제동을 좀 강하게 걸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 순간 막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분명히 엄청 의아해하실 겁니다. 한국이 안전한 펀더멘탈 그룹이라고요? 네, 데이터상으로는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주택 대비 소득 비율이 0.7이에요. 방금 우울한 침체기라고 하셨던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낮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0.72죠.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뉴스에서는 맨날 고금리에 사람들이 무너진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 거품 꺼진다 이러면서 난리인데
이 0.7이라는 통계는 도대체 우리가 아는 한국 부동산 현실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 괴리감을 느끼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저만 이상한 게 아니죠. 네, 하지만 데이터에 감정을 섞지 않고 그 숫자가 작동하는 역학을 아주 건조하게 해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요,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 지수는 115.01을 기록했습니다. 과거보다 집값이 15% 정도 올랐다는 뜻이죠. 네, 집값이 오른 건 팩트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올랐죠. 네, 집값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완송하는 분모, 즉 실제 가처분 소득 지수를 봐야 하거든요. 이 수치가 무려 160.23을 기록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분모가 160이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15% 오르는 동안 소득은 무려 60%나 팽창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147%라는 지난 20년간의 장기적인 소득 성장이 집값 상승분을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처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와,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캐나다나 호주의 1.37이라는 수치가 빚으로 위태롭게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면요. 한국의 0.71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집값을 밑에서부터 꽉 잡고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빚이 아니라 진짜 내 돈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품이란 건 기초 체력 없이 가격만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두꺼워진 국민들의 펀더멘털이 자산 가치를 완벽하게 정당화하고 심지어 억누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억누르고 있다고요? 네. 외부에서 금리 충격이 와도 한국 주택시장이 쉽게 붕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소득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메커니즘은 이해했습니다. 소득 상승이 가격 상승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좀 답답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답답하신가요? 전국 단위 평균 데이터를 다 모아보면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아주 안전하고 탄탄한 요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주거비의 압박은 전혀 0.7의 그 여유로움이 아니잖아요. 아, 현장의 체감 온도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이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이건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엄청 팽팽한 풍선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통계의 안전함과 우리의 팍팍한 체감 사이의 이 거대한 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가장 기형적인 비동조화, 일명 서울 패러독스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패러독스요? 네,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아주 놀라운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지난 20년간 전국 평균 소득이 147%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서울의 실질 주택 가격은 112%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소득이 147% 늘었는데 서울 집값은 112% 올랐다고요? 숫자로만 치면 여전히 소득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이기고 있는 거네요. 네, 통계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왜 서울에 사는 혹은 서울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147%의 성장이라는 달콤한 과실이 전국에 골고루 뿌려진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쏠림 현상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산업 구조는 IT, 금융, 첨단 기술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었잖아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이른바 고소득 계층과 그들의 거대한 실질 구매력이 서울과 판교, 강남, 여의도 같은 극히 한정된 특정 공간에만 지독하게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아, 돈이 한 곳으로 싹 다 몰렸군요. 네, 통계청 자료 전체를 쫙 평균 내면 0.7이라는 아주 쾌적한 숫자가 나오지만 그 평균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진짜 막강한 자본들은 좁은 지역에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가격을 팍팍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네요. 제가 이 상황을 듣고 보니까 일종의 국지성 폭염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지성 폭염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기온, 그러니까 전국 주택 대미 소득 지수는 0.7이라는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 가을 날씨인 거예요. 들이마시는 공기도 되게 상쾌하죠. 네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라는 특정 도심지에만 체감 집값이라는 끔찍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거군요. 기상청 평균 통계만 믿고 걷어챙겨 나갔는데 그늘 하나 없는 강남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전체 온도계는 정상인데 열기가 특정 지역에만 돋보기처럼 확 모여서 불을 내고 있으니까요.
아주 적절하게 현상을 시각화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범해왔던 가장 큰 오류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언론이나 대중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건설사가 아파트를 덜 지어서 그렇다, 아니면 투기꾼들이 빚내서 장난을 쳐서 그렇다, 이렇게 되게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심층 리포트가 짚어내는 진짜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이라는 자산은요, 결국 누군가가 그 미친 가격에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대출 원리금을 수십 년간 연체 없이 갚아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돈 못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진 않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서울의 그 미친 듯이 높은 집값을 무너지지 않게 꽉 떠받치고 있는 건 허상이나 빚이 아니에요. 통계 평균값 속에 묻혀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억대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들과 고소득 전문직들의 어마어마한 실질 구매력, 그 실체입니다. 와, 쫙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은 실체 없는 거품이 잔뜩 껴서 바늘 하나 살짝 찌르면 펑 하고 터져버릴 풍선이 아예 아니었던 거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147%라는 막강한 소득 성장을 등에 업고 실탄을 두둑하게 챙긴 사람들이 특정한 몇몇 지역의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가 물리적으로 밀집하면서 그 엄청난 가격을 실제로 다 감당하고 방어해내고 있는 아주 견고한 요새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금리 변동이나 일시적인 공급 부족 같은 이슈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잔파도를 만든다면요, 지난 20년간 구조적으로 뼈대부터 변화하며 축적되어 온 고소득의 지리적 집중, 이 거대한 해류야말로 한국 주택시장의 장기적 추세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방 경직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서울 집값은 거품이 아니라 부자들이 모여서 비싼 거구나 하고 허탈해하면서 끝낼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진실이 당장 당신과 나의 미래 자선 관리에 그리고 국가의 정책 방향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제대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0.72라는 그 역대 최저 수준의 지수가 가지는 아주 무서운 양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면성이요? 네, 이 숫자는 폭락할 위험이 적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시장 기저에 엄청난 잠재적 폭발 에너지가 꾹꾹 억눌려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억눌려 있다고요? 어떻게 폭발하는데요? 만약 향후 거시 경제 상황이 좀 변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확 풀리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라는 거대한 댐에 잠시 갇혀 있을 뿐이지, 그 댐 뒤에는 147% 성장한 소득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이 수문만 딱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찰랑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댐의 수위가 지금 목 끝까지 찰랑찰랑한데 강제로 억지로 틀어막고만 있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정부가 펴왔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왜 번번이 실패하고 역효과가 났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가격이 오르면 일단 수요를 억누르고 핀셋으로 규제 지역을 꽁꽁 묶고 대출 한도를 조여서 억지로 가격을 폐해서 낮추려는 접근만 계속 반복해왔잖아요. 이전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로 딱 그거였죠. 이거 거품이니까 터지기 전에 빨리 억눌러야 한다, 이런 플레임이요. 하지만 집값이 투기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소득의 집중이라는 튼튼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면요, 단순 규제로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잘못 짚었으니까요. 네, 이제 정책의 방향타를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핵심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데 있습니다. 분산이요? 어떻게 분산하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그 구매력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면 그 구매력을 창출하는 원천, 즉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그리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전국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에요. 국가의 공간 구조와 부의 양극화를 대표하는 아주 거시적인 인프라 정책이어야만 합니다. 와, 오늘 이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성이 너무나 선명해서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저놈의 거품 대체 언제 터질까? 터지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드디어 올까? 하면서 막연히 기대하거나 두려워했잖아요. 네, 대다수의 대중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굴해낸 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곧 우르르 무너져낼 모래성이 아니라 147%라는 경이로운 소득 성장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지어진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붕괴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축적된 이 거대한 부가 어떻게 한 곳으로만 쏠리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하게 만들 것인지를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거품 붕괴라는 공포 마케팅은 대중의 시선을 자극하기엔 참 좋지만 현실을 단 한 발짝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기초 체력을 있는 그대로 쿨하게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양극화라는 진짜 질병, 여기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논의해야 할 게임입니다. 자, 오늘 당신의 의뢰로 시작된 이 깊은 탐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유레카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주택시장, 특히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미친 집값의 실체는 비이성적인 광기가 만들어낸 신기루가 아니었어요. 네, 철저한 펀더멘탈의 결과였죠. 그것은 과거 20년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루어낸 눈부신 소득 성장이 가장 좁고 밀집된 공간에 확 투영되면서 만들어낸 매우 합리적이고도 씁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안반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네, 데이터가 그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 가지 섬뜩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2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소득이라는 방파제가 현재의 집값을 아주 단단하게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 앞으로 다가올 20년은 어떨까요? 저성장의 시대가 고착화되고 인구 구조가 무너져서 다음 세대가 벌어들일 소득이 과거처럼 147%씩 비약적으로 팽창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가정이네요. 그때 주택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나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모으면 진입할 수 있는 희망찬 자산 사다리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오직 고도성장기에 두터운 소득의 방파제를 미리 싹 쌓아 올린 부모 세대로부터 그 요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현대판 영지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이 굳건한, 그러나 어쩌면 굳게 닫혀버릴지도 모르는 안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엔 생각이 많아지겠네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본질을 꿰뚫고자 하는 당신의 예리한 호기심. 오늘 이 심층 자료 탐구가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